우리나라 부동산이 너무 비싸요. 서민들이 사는 동네는 서민 동네에 맞게끔 가격이 형성되어야 된다는 게 정상이라고 보여지는데, 서울 인구는 부자라고 하는 분들도 거기에 새롭게 집을 사는 게 부담스러울 정도로 올랐다라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부 지역 중심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것도 있고, 여전히 부동산 PF 문제가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동산 문제는 어떤 식으로든 우리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은 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연말이 되면서 여러 가지 좀 흉흉한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우리의 좀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는 분이 필요해서 또 특별하게 모셨습니다. 25년에 뭐 대한민국에 대공황이 온다고 한다, 내년이 더 어렵다라고 한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사님 올 한 해 조금 어떻게 보시고 내년에는 또 어떻게 좀 예측하시는지 얘기 주세요. 경제만 놓고 보면 어려운 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많이 돌아다녀 보면 특히 이제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어려우신 것 같고요. 제가 최근에 어떤 경험도 많이 했냐면, 제가 음식을 되게 좋아해서 식당을 자주 가는데, 비싼 식당은 아니지만 어쨌든 너무 인기가 있어서 굉장히 뭐 예약을 몇 달을 기다려야 된다 이런 식당들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다 예약이 그냥 가도 돼요. 한두 군데가 그런 게 아니라 여기가 왜 이렇게 텅 비었지 싶을 정도고, 조금 가격이 있는 식당들은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갈 수 있어요. 전부 다 예약을 해야, 그것도 몇 달 전에 해야 되는 것들인데 안 그렇다라는 얘기죠. 아마 많은 분들도 느끼셨겠지만 백화점에도 사람이 없고 또 식당에도 이전만큼 사람이 없는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는 거 보면 우리나라가 양극화도 굉장히 심해지고 있고, 그러면서 특히 서민분들, 그 중에서도 자영업자분들 중심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일들이 지속되고 있는 것 같고, 이런 현상들은 내년에도 나아지기보다는 지금보다 조금 더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우리나라 경기만 놓고 보면 글로벌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느끼시겠지만 뭔가 활력을 잃어가는 느낌을 많이 받으실 건데, 이게 하루아침에 된 거는 아닌 거고요. 뭔가 구조적으로 지속적으로 되어 오다가 이제는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에 이제 도달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많은 분들이 느끼시겠지만 단순히 이런 문제는 아니고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뭔가 내가 더 열심히 크게 살아보겠다라는 의지들이 많이 꺾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사회 전반적으로 많이 번지고, 또 뭔가 또 하나는 열심히 한 분들조차도 회사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못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 한 분들이야 그렇다 치지만 하는 분들조차도 뭔가 의욕이 꺾이는 일들이 좀 너무 많아지지 않았나? 그런 것들이 뭔가 누적이 되고 여러 가지들이 겹치면서, 뭐 한두 가지 이유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올해도 힘들었지만 내년에도 이 상황이 그렇게 좋아질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된 이유가 다들 부동산 투자만 해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경제 위기와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 걸까요? 있을 수 있죠. 충분히 부동산만의 이유는 아니다라고 보여지지만 저는 얘기는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우선 우리나라 부동산이 제가 생각해도 너무 비싸요. 물론 빈부의 격차는 있다라고 하지만 해외나 이런 데 보통 가보면 그래도 뭐 부자들이 사는데 비싸다라는 건 어느 나라나 비슷하지만, 그래도 서민들이 사는 동네는 서민 동네에 맞게끔 가격이 형성되어야 된다는 게 정상이라고 보여지는데, 제가 보기엔 우리나라 서울이라든가 서울 인구는 서민이 아니라 부자라고 하는 분들도 거기에 새롭게 집을 사는 게 부담스러울 정도로 올랐다라는 건 제가 볼 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 뭐 김포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전에는 돈 줄 테니까 와서 살아라 할 정도로 그랬었는데, 지금 그렇게 올라가는 게 말이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고, 뭐 강북 지역도 마찬가지일 거고, 왜냐하면 특정 지역이 오르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나머지는 그래도 우리가 내 소득 수준에 맞춰서 직장 다니는 우리 젊은 후배님들이 나이가 조금만 노력하면 집을 살 수 있다는 어떤 꿈이 있다라면 문제가 아닐 텐데, 지금 상황은 뭐냐면 둘이 열심히 벌어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거기다가 교육 문제도 심각한 것 같아요. 우리 때야 뭐 그래도 이제 부모님들이 열심히 가르쳐 주시긴 했지만 저는 학원 같은 건 안 다녀봤었거든요. 사교육이나 이런 게, 그렇죠. 이거는 근데 사교육을 또 안 할 수도 없는 게, 저렇게들 열심히 하는데 또 애들이 드물잖아요. 근데 어떻게 돈을 안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돈을 쓰다 보면 애를 키우신 분들 다 공감하시겠지만 사실 거의 다 생활비가 다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당신의 노후도 없어지는 거고 여러분들 후배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애들이 잘 되면 좋은데 그렇게 하는 게 다 평균인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많이 들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일단은 부동산 문제는 확실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지금 일부 지역 중심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우리나라 문제적으로 여전히 부동산 PF
IMF 문제가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동산 문제는 어떤 식으로든 우리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은 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어떻게든 우리 입장에서 한 번은 겪고 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게 이제 예전에 그 코로나 이후에 레고랜드 사태 때문에 한번 이게 막아졌지만 그때 구조조정을 안 한 여파가 되게 크거든요. 그러면 그때 구조정을 잘 했어야 되는데 미루고 미룬 게 언제까지나 가겠습니까? 한 번은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는 있어서 이 영향들이 어떻게 될 것에 대한 고민은 해야 되는데 뭐 당장 뭔가 터지고 그럴 것 같지는 않고 그렇다고 국가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여파가 제가 보기엔 서민들한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제일 아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서민들이 오롯이 그 책임을 또 떠안게 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걸 떠안게 될까요? 일단은 금융사들 같은 경우 어려워지면 앞으로 서민들 입장에서 돈을 빌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던가 실제로 빌려야 될 사람들이 못 빌리는 상황들도 많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통상적으로 이렇게 되면 뭐 우리가 얘기하는 금융권 중에서도 1금융권이 아니라 2, 3금융권들이 막히게 되거든요. 그것도 이제 많은 여파가 있겠죠.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부동산 시장에서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흔히 얘기하는 강남일수록 내 돈 주고 산 경우가 더 많죠. 아무래도 그죠? 그러면 뭔가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을 때는 정말 없는 돈까지 끌어다 산 지역이 더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게 강남은 아닐 가능성이 높죠. 여기는 그런 것들을 버틸 만한 경제적 능력 있는 분들이 많고 또는 혹시 그래서 문제가 되면 그걸 뒤에서 내가 사겠어라고 한 사람들이 줄지어 있는 곳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도미노로 그렇죠? 매물이 매물을 부르고 매물이 매물을 부르고 그래서 각 지역마다 집값이나 부동산 가격이 차별화되면서 그렇지 않아도 내가 빚을 지어서 집을 샀는데 그 집이 오히려 짐이 될 수도 있는 상황까지도 생길 수도 있는 물론 이건 극단적인 가정이긴 합니다만 일부는 그럴 가능성이 사람들마다 있을 거는 같아요. IMF에서 역대 정부 임기 3년간 평균 경제 성장률 자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는 지금 2.1%로 수치상으로는 가장 낮은데 이게 뭐가 달랐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낮아진 건지도 궁금해요. 이전 정부들 같은 경우는 그 정부가 잘했다가 아니라 글로벌 경제가 좋았던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당시의 경제 구조하고 지금 경제 구조는 달라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1980년도 이후를 조금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 시기로 1980년도 이후는 글로벌 경제가 어떤 구조였냐면 흔히 얘기하는 세계화라는 게 화두였었어요. 그 세계화라는 게 어떤 거냐면 역할 분담이었어요. 말 그대로 미국은 소비를 담당하는 거고요. 미국이 소비를 하면 그 소비에 대한 생산을 중국과 한국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과 한국이 생산을 해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이란 국가는 소비를 해주고 그래서 미국이 좋으면 중국과 한국이 좋아지고 또 그 당시엔 또 중국도 소비를 했기 때문에 중국이 소비를 하면 또 한국도 좋아지고 이런 그림이었다면 이게 가능했는데 아마 몇 년 전부터 미중 간의 갈등 들어보셨죠? 미중 간의 갈등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이 세계화가 아니라 분절화라는 단어로 요즘 나오죠. 우리 표현으로 공급망의 분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우리 표현으로 이런 겁니다. 지금부터는 미국이 돈도 쓰고 생산도 하겠다라요. 그러면 미국이 소비를 하는데 생산도 미국이 하면 미국이 생산하는 만큼 중국의 생산이 줄고 한국의 생산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본격화되고 있는 게 지금 경제 성장률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특히 많은 우리 후배님들이 보셨을 때 뭘 많이 보셨을 거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공장들이 해외로 많이 나가죠. 배터리 공장도 미국에 갔고 반도체 공장도 미국에 갔고 그러면 기업들은 나쁘지 않을 수 있죠. 어차피 돈만 벌면 되는 거니까.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일자리가 나간 거죠. 이게 단순히 일자리가 나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자리에 연관된 여러 일자리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슨 공장이 하나 있으면 거기에 식당도 생기고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런 기반 시설이 다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 때까지 누렸던 이 질 좋은 일자리들이 우리 후배님들 입장에서는 그걸 누리시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거고 이게 본격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뭔가 차츰차츰 나타나고 그래서 성장률이 더 떨어지고 그래서 아마 주식하시는 분들 많이 느끼시겠지만 야 요즘 미국 시장 오르는데 왜 한국만 빠져? 이게 사실 일정 부분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건 우리나라가 취한 어떤 경제적인 구조 문제가 지난 우리가 40년 동안 누렸던 거에 변화가 일어났고 이 변화가 코로나 이후에 급격하게 진행이 되면서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이 일단 급변했다. 그래서 아예 구조가 달라진 부분이고 그리고 이 구조가 앞서도 말씀드렸던 그 부동산이나 우리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많은 분들이 느끼시는 게 야 미국은 좋은데 우린 왜 그래? 자꾸 그런 거예요. 그러면 미국 위기가 아니거든요. 지금 경제가 너무 좋아져서 지금 금리를 못 내린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하고 뭔가 지금 다른 길을 걷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냥 간단하게 미국이 좋아지고 있는 만큼 한국이 안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경제가 지금은 제로섬 게임, 즉 누가 좋아지면 누가 안 좋아지는 건데 미국이 좋아지는 만큼 또는 나중에 중국이 회복되는 만큼 우리는 그만큼의 뭔가 조금 줄어드는 부분이 생기는 게 현재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안타까움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우리 뭐 정부나 아니면 국회의원분들께서는 이런 것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또 우리나라에 있는 일자리가 밖으로 나가지 않을 수 있도록 사실 많은 혜택을 줘야 되겠죠. 기업하는 분들은요, 내가 유리하면 나가면 되는 거고 그걸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기업이라는 게 이윤을 남고 의지하는데 국민을 위해서 뭘 한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고 그분들이 돈을 벌 수 있도록 정부도 국민들한테 최고의 복지는 좋은 일자리예요. 상가해보면 그래야 워라밸도 있는 거지 내가 일자리도 없는데 워라밸이 있겠어요? 그런 거 없거든요. 제가 볼 때 우리나라 국민성 너무 훌륭하거든요. 훌륭한 인적 자원들이 뛰어놀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미국에 안 나가도 중국에 안 나가도 한국에 있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어떤 조건을 많이 만들어 주실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들은 그러면요, 어떤 시그널을 좀 보면서 앞으로 올해 또 내년을 또 대비하면 좋을까요? 사실 우선 IMF까지 갈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고요. 이게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양극화의 문제가 제일 심한 거고요.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겪을 수 있는 금융위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IMF 같은 외환위기가 있고 또는 2008년 미국의 서프라임 위기 같은 금융위기, 두 가지로 위기를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일단 IMF는 외환위기라 그래서 우리가 수출이 안 돼서 달러가 부족해서 생기는 현상이 외환위기예요. 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수출이 되든 안 되든 일단 우리나라 분들이 지금 미국에 투자도 많이 해놓고 계시잖아요. 그게 전부 다 달러 자산이기 때문에 실제 달러 자산은 부족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경제가 안 좋지만 그래서 실제 이런 어떤 외환위기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네. 이때 그 IMF 때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국민들께서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가 얼마인지 일반인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데이터도 없고. 근데 지금은 컴퓨터로 한국은행 계정만 들어가더라도 누구나 다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럴 만한 열매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금융위기인데 금융위기는 말 그대로 부동산발 위기예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위기, 2008년 그런 것처럼 일본처럼 부동산이 정말 대폭락을 하고 그 대폭락을 해서 우린 개인분들이 거의 빚더미에 나앉고 그 이 빚이 못 갚잖아요. 내가 직장도 없어지고 못 갚으면서 은행들이 부실해지고 은행들이 부실해지면 은행들은 돈을 빌려줬던 기업이나 개인들한테도 야 나도 위험하니까 돈을 내놔라고 대출을 회수하고요. 그 다음에 신규 대출 못하게 돼요. 이걸 우리는 신용경색이라고 부르거든요. 우리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드리면 쉬운 게 심근경색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심장이 멈춰가지고 말 그대로 피가 돌지 않아서 사람이 사망에 이르는 걸 심근경색이라고 하는데 이 돈이라는 게 피고요. 은행이 심장이에요. 그래서 이 은행이 멈춰서 돈이 돌지 않은 걸 신용경색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걸 우리는 금융이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나라가 부동산이 어려운 것도 맞고 그렇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금융위기를 불러올 정도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가 볼 땐 희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가 안 좋아지는 것도 맞고 앞으로도 잠재 성장률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불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지만 이게 뭔가 당장 무슨 위기로 이어진다거나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그래도 제 얘기가 틀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 얘기가 틀렸을 때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시그널 같은 경우는 일단 외국인의 이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외국인의 이탈이요? 외국인이 주식은 안 사지만 채권을 많이 사거든요. 근데 한국에 안 좋으면 이것조차도 다 버리고 떠나겠죠. 왜냐면 환차손을 입을 거니까. 그렇죠? 채권 금리는 돈을 벌 수 있어도 환율에서 많은 문제가 생길 거니까 뭔가 다른 나라는 안 그런데 한국만 비이성적으로 외국인들이 채권 시장에서 떠나면서 동시에 우리 원화가 비정상적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서 너무 약세다. 아주 터무니없이 그러면 뭔가 위기 조짐이라 보셔도 될 것 같은데 그 이전에 요즘은 워낙 시장이 개방돼 있고 데이터들도 많이 나와 있어서 아마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이 미리 경고를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모르고 당하진 않는 것 같아요. 내년에 정부 입장에서는 조금 어떤 스탠스로 어떤 분위기로 조금 나아가야 되는지도 한번 의견을 얘기해 주시죠. 제일 중요한 건 현재 우리가 왜 어려운지 이 상황을 우리 국민들한테 납득을 시켜야 돼요. 우리가 지금 놓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텐데 이게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적인 구조적인 문제다라는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사실 누군가의 희생은 꼭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희생이 누군가의 희생이 한 사람의 희생이 아니라 정부도 기업도 우리도 조금씩 양보해가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경쟁력을 가져야 되는 건데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우선은 정부가 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기업들이 한국 시장에서 뛰어놀 수 있게 규제도 많이 완화를 해주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뭐 반도체 산업 이런 데 보조금도 좀 많이 주고 진짜 필요하거든요. 또 과학기술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많이 늘려주고 그래서 야 그래도 한국에서 기업을 하는 게 해외 나가는 것보다 뭐 보니까 좀 훨씬 더 낫겠네라는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기업들 같은 경우도 저는 꼭 할 말이 있는 게 우리나라 기업들이 너무 오래되었고
그리고 이 기업들이 창업자분들에서 벌써 3대까지 넘어왔어요. 그렇죠? 이건 되게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하고 지금 경쟁하고 있는 미국 기업들은 다 창업자예요. 예를 들면 젠슨 황 아니면 일론 머스크.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본인들이 창업자인데 엔지니어죠. 근데 우리나라 분들은 대부분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오다 보니까 제가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 제가 볼 땐 경영 능력을 어떻게 좀 보는 분들에 따라서 잘하는 분도 계시고 못하는 분도 계실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제 그런 것들이 실제 나타나고 있고 그러면서 어떤 일들이 많이 벌어지냐면 이게 2대, 3대까지 오면서 가장 크게 벌어지는 일들이 선대 분들이 잘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경영권 장악을 위해서 괜찮은 분들을 다 잘라내고 내 사람들로 포진을 하잖아요. 이제는 내 후계 구도를 명확하기 위해서 그 구도에 맞는 사람들 중심으로 지금 2대가 아니라 3대째 벌어지다 보니까 사실은 뭔가 이게 기술 중심 아니면 정말 글로벌 경쟁력 중심으로 뭔가 기업들의 어떤 그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안정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한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감히 미국에 있는 기업들은 어떻게 하면 1등 할까 고민하는 기업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지금 말이 그래서 그렇지 테슬라 지금 몇 번 망하려고 했는지 아세요? 지금이니까 좋아서 그렇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불과 10년 전 안에만 하더라도 정말 위험한 고비가 되게 많았어요. 그만큼 모험을 했어요. 모든 걸 다 그렇고 젠슨항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저는 감히 묻고 싶어요. 우리나라 대기업들 중에서 단 한 군데라도 그런 대역이 있었던가. 그런 기업가 정신이 없는데 무슨 수로 지금 1등을 하겠어요. 우리가 지금 여러 기업들이 지금 요즘 글로벌적으로 뭔가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게 비단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체독화된 거고 그래서 기업별로는 줄서기 문화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정말 능력 있는 친구들이 그러니까 정치는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태고 때부터 지금까지 정치 없었던 적 없고 자기 사람 안 심은 적 없어요. 그건 알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전진을 하려면 정말 열심히 땀 흘리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래도 뭔가 충분한 보상이 가고 있다라는 느낌은 줘야 이 체제가 유지되는데 제가 볼 땐 그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도 밖에 나가보면 우리 많은 후배님들 요즘 MZ 가지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저희 회사에 근무하는 MZ들은 되게 달랐거든요. 정말 하려고 해요. 이런 예쁜 애들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잘하는데 문제는 다른 회사들 이렇게 보면 그렇게 하려는 사람들에서 정말 그 땀 흘린 보상을 해주려는 준비들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쩌다 야근을 해요. 야근을 하면 한 100명이 야근하면 거기서 진짜 일하는 사람 10명밖에 안 되거든요. 나머지는 아시잖아요. 빈둥빈둥하고 담배도 피러 갔다 하고 그러면 저라면 그 10명을 눈여겨봐요. 그래서 최소한 그 10명은 잘했다는 거에 대한 보상을 남들보다 확 해줄 필요가 있어요. 야, 쟤들은 나봐서 뭐 했는데 확실히 달라. 그러면 일하는 사람들도 달라지고 안 했던 사람도 내가 해야지. 이런 거잖아요. 지금 젊은 친구들 중에서도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 많을 거 아니에요. 그 부자는 남과 달라야 되는데 남과 달랐을 때 뭔가 충분한 보상이 있다라면 더 다르게 움직일 텐데 지금 사회 구조 같은 경우는 남과 달라도 사실은 그런 게 되게 드물죠. 그럼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업 문화들도 이전과는 다르게 뭔가 도전적인 그게 안 된다라면 최소한 과감하게 회사에 다니는 많은 분들이 정말 그 희생을 했었을 때 그래도 내가 충분히 희생한 대가는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문화를 만들어 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들도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전보다 그냥 무조건 워라밸이라고 내가 쉬겠다 이런 개념이 있으면 안 되지 않을까. 좋은 대학교 갈 때 놀아서 간 거 아니잖아요. 저도 여러분들 밤새서 공부해서 간 거예요. 얼마나 노력해서 간 건데 그러면 잘 살 사람들은 좀 더 지금보다 더 노력하는 문화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국민성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항상 위기 때마다 너무 훌륭하셨거든요. 저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어느 한 분야에서 해야 될 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우리 기업에서도 저부터도 마찬가지일 거고 조금 더 분발하려고 하고 물론 이제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그 분발한 사람들이 뭔가 대우를 받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분위기가 형성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한 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지금 삼성전자 가지고는 땅만 팔아도 이게 주가보다 비싸요. 그러니까 극심한 저평가는 확실한 거예요. 얘네가 가지고 있는 땅이나 기계만 팔아도 이거보다 훨씬 더 비싸요. 보통 이걸 장부가치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너무나도 싼 건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약간만 어느 정도 신뢰만 찾으면 제가 볼 땐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방안은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충분히. 저라면 굳이 여기서 팔 건 아닌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안 되려면 전자가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경제가 안 좋거나 아니면 수요가 없어야 되는데 지금 모든 국가들이 기업들이 나서서 삼성전자만 기다리고 있어요. 중요한 건 본인들이 못하고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서도 최근에 사과문을 냈고 거기서 두 가지 얘기를 했죠. 우리가 지금 기술의 삼성이 지금 기술이 뒤쳐져 있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2등도 아니고 3등이에요.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하이닉스, 삼성이 있는데 이 셋 중에서 3등이에요. 2등도 아니고 그리고 현격한 3등이에요. 약간의 기술 차이가 확실히 있어서 못 따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또 다른 분야가 파운드리라는 분야인데 TSMC라는 회사하고 격차가 너무 벌어졌어요. 이것도 문제가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TSMC는 지난 분기에
그 분야에서 7조 4천억 흑자를 냈어요. 이익을 냈는데 삼성전자 수조원 적자를 냈어요. 2등이면 여기가 7조면 우리는 1조라도 하거나 2조라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적자란 얘기는 아예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거는 기술의 문제예요. 이거는 팩트고 이미 본인들이 인정을 한 거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삼성전자가 보여줄 건 딱 하나예요. 우리 삼성전자 정말 저력 있는 기업이잖아요. 요거에 대해서 사과문까지 냈다는 얘기는 삼성전자 스스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단순히 인지만 한 게 아니라 여기서 이대로 가다간 정말 문제가 커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는 많이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변하는 걸 증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인사를 통해서 내가 정말 변할 수 있다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변한 이후에 최소한 기술적으로 뭔가 우리가 인정할 만한 이제 드디어 삼성전자도 해냈구나라는 그런 어떤 성과가 필요해요. 요거 없으면 그 이전까지 제가 볼 때는 의미 있는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최근에 올해 들어서 주가가 무너졌던 건 그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삼성전자 못하고 있는 거 아는 사람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죠? 전자 못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전자가 지속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조만간 할 겁니다. 퀄을 보통 받는다는 얘기를 하는데 품질 테스트에 통과할 겁니다는 얘기를 1년 내내 했는데 무산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 나중에 뜯어보니 이게 단순히 안 되는 수준이 아니라 너무 심각하게 기술 격차가 있었다라는 걸 시장에서 인지해서 전자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던 게 제일 큰 거니까 얘네들 안 되겠네. 말만 뻔들어하게 맨날 2000 몇 년도에 1등 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1등은커녕 지금 1등에서 쭉 밀려가지고 지금 꼴찌하고 있는데 1등 한다고 그걸 누가 믿어요. 여기서 해줘야 될 거는 내가 지금 3등인데 2등부터 먼저 올라갈 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인 거지. 갑자기 3등에서 그것도 현격권 3등이면서 1등 간다고 하면 누가 믿느냐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차가운 반응들이 많았다. 왜냐면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라 구조적이라 본 거예요. 저거는 단기간에 내가 열심히 해서 뛰어넘을 게 아니라 지금 설사 삼성전자가 잘해서 열심히 한다고 해도 진짜 제대로 된 결과가 나타나면 몇 년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 신뢰가 없다 보니 그 신뢰는 내가 보여줄 때까지는 이 투자를 감히 안 하겠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전자는 저는 많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주식시장을 최근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트럼프 때문에 수혜와 피해가 번갈아가면서 움직이면서 왔다 갔다 해서 변동성을 키우는데 이건 오늘만의 현상은 아닌 것 같고 트럼프 이전에 바이든 때도 수혜와 피해가 나눠서 움직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별다른 이슈는 아닌 것 같다. 물론 쉽지만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트럼프 때는 분명히 이전에 있던 대통령보다는 되게 피곤해요. 이분이 뭔가 정책과 관련해서 굉장히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꾸 SNS를 통해서 너무 자주 바꾸세요. 어떻게 보면 이게 사업가적 기질이기 때문인데 이분은 사업가적 기질이라 모든 정치를 기존에 있던 정치인하고 다르게 하세요. 그래서 비즈니스 관점에서 보고요. 그래서 모든 공약은 전부 다 협상용이에요. 지금 트럼프라는 사람이 원하는 건 뭐냐면 미국이 더 잘 살길 원하죠. 근데 미국이 잘 사는 방법이 그동안 미국 때문에 잘 살았던 국가들이 좀 희생하라는 거잖아요. 그거 뒤집어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 미국만 좋아지겠네죠.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트럼프의 속성을 이해할 때 트럼프의 속성 중에서 제일 큰 속성이 뭐냐면 이분이 4년 이상은 대통령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미국은 원래 8년까지도 하게 돼 있지만 이분을 한 번 했기 때문에 또 한 번이 불가능해요. 문제는 뭐냐면 이분이 추진하고 있는 목표를 온전하게 달성하려면 4년 동안 힘이 유지가 돼야 돼요. 정권 힘이. 중간에 레임덕이 생기면 안 돼요. 그런데 미국은 2년마다 국회의원 선거를 다시 해요. 그걸 중간 선거라고 부르거든요. 지금 물가를 못 잡으면 중간 선거에서 패배하게 돼요. 그러면 트럼프는 2년짜리 대통령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면 내가 2년 후에 중간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포석을 전반기에 먼저 깔아야 돼요. 그거는 물가 낮추기예요. 그래서 전반기에 물가가 낮춰져요. 확 낮아져야 돼요. 그리고 낮아져야 돈을 써도 금리가 올라도 제한적일 거고 달러 강세도 제한되기 때문에 1, 2년 차는 어떤 식으로든 물가를 낮춘다의 목적으로 돼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트럼프가 원하는 게 뭐지를 보면 돼요. 그것만 공약에 지킬 거예요. 그러면 트럼프가 원하는 거 차례대로 말씀드릴게요. 일단 무조건 물가 낮추기예요. 우리가 기존에 했던 바이든이 물가 때문에 떨어진 거거든요. 물가를 못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트럼프가 물가 높이면 트럼프는 무조건 끝장이에요. 공약 중에서 상당 부분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인 거예요. 근데 목적은 이 네 가지예요. 이 목적을 위해서 조건들을 나열해 보면 돼요. 물가를 낮추긴 조건이 뭐지? 미국이 제조업 강국이 되는 조건이 뭐지? 이 조건에 맞춰서 보면은 이 공약들 중에서 이 조건에 맞지 않는 공약들이 있어요. 그거는 협상용이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은 수단에 속고 있어요.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아까 얘기했던 비즈니스용인데 속아요. 근데 이게 트럼프가 원하는 바예요. 트럼프는 본인이 쓴 거래 기술이라는 책을 통해서 또는 불구가 된 미국이나 여러 가지 얘기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해요. 여러 가지 목표가 있는데 나는 상대방과 거래를 할 때 일단 크게 부른다.
그러니까 내가 50을 얻어내고 싶으면 100을 불러요. 100을 부른다. 그죠? 그 다음에 내가 강해 보여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불확실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관되게 행동하는 게 아니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가지고 좀잡지 못하게 하는 부분이 있고, 그죠? 그리고 가장 큰 건 언론을 활용을 많이 한다는 얘기를 해요. 특히 언론의 특장점을 이용하는 거죠. 언론은 항상 자극적인 거에 목이 말라 있다 보니까 자극적인 걸 거짓말인데 던져주는 거예요. 그걸 던져주면 언론은 그걸 부풀리겠죠? 그러면 협상을 당하는 쪽 입장에서는 그걸 보고 겁을 먹을 거잖아요. 겁먹는 사람은 뭔가 자꾸 줄 준비부터 해요. 야, 트럼프가 줄 거니까. 요 얘기는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트럼프가 본인이 쓴 책에 내가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엔 많은 방송에서 트럼프를 얘기하신 분들 중에는 트럼프에 대한 공약을 너무 충실히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해는 되는데 그게 트럼프가 원하는 바예요. 니들 겁먹으라라고. 근데 트럼프라는 사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이 사람이 어떤 비즈니스 특성 가지는지 알면 이걸 걸러서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진짜 요건 아니니까 너무 겁먹지 마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긴장해야 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게 아쉽고 많은 분들이 지금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지금 길을 터주고 있는 게 저는 많은 아쉬움이라고 봐요. 그래서 절반은 이행을 못해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될 거는 이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얘가 진짜 얻고자 하는 목적이 뭐지? 그것만 보셔야 돼요. 이 목적이 뭐지? 근데 이 목적을 달성하려면 분명히 조건이 있을 텐데 앞서도 잠시 설명을 드렸지만 제조업 국가가 되고 싶어요. 제조업 국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달러가 약세여야 돼. 금리도 낮아야 돼. 왜? 그래야 낮은 금리로 투자를 하지. 그리고 트럼프가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내가 돈을 많이 쓰겠다. 돈 많이 쓰려면 국채 많이 찍어야 되잖아요. 국채 많이 찍으면 금리가 낮아야 국채를 찍지. 이자 비용이 없으니까. 근데 금리가 높아진다고요? 금리 높아지면 국채도 못 찍어요. 투자도 안 돼요. 달러 강세니까 미국도 안 돼요. 상반된 거 모르나요? 안 보이나요? 너무나도 쉬운 건데. 그러니까 트럼프 때 금리가 많이 오르고 달러가 초강세로 갈 거라 얘기하는 건 이미 틀린 분석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트럼프는 정책이 될 수가 없어요. 목표를 이룰 수도 없고. 그러면 안 되겠죠. 어쨌든 트럼프는 목표를 이루고 싶을 텐데 최소한의 조건이 이거예요. 다만 얘가 물가를 낮추려는 방법을 뭘로 할 건가, 그 나중에 금리를 낮추면 뭘로 할 건가는 이제 그 수단이 바뀌겠죠. 지금 연말 또 연초에 또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많은 일반인들은 조금 어떻게 대응하는지. 일단 트럼프가 물가 낮추기를 뭘로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물가가 낮아지면 일단 주식시장은 좋아요. 유동성이 유입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는 거고 금리가 내려가는 거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금리가 낮아질수록 어쨌든 소비도 살아나요. 내가 금융 비용이 좀 줄어드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잖아요. 물가가 낮춘 요인이 뭔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 생각 중에 하나는 뭐냐면 트럼프가 이제 불법 이민자를 차단한다라고 하고 또 미국에 있는 불법 이민자들을 쫓아낸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미국에 있는 수많은 이 수백만 명의 불법 이민자들은 최소한 다른 거 몰라도 의식주는 했을 거 아니에요. 먹었을 거고 썼을 거고 입었을 거고. 근데 이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와서 제일 먼저 찾았던 게 집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가는 만큼 집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면 미국에서 주거비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고 주거비가 낮아지면 이게 소비자 물가에서 34%를 차지해요. 의외로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이 정책이 시행되고 난 뒤부터 슬금슬금 물가가 주거비 때문에 빠질 가능성도 있겠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경제가 다치지 않으면서 물가가 내려갈 수 있거든요. 증시가 일단은 좋아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에너지 정책이에요.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 세계 에너지 패권을 가져간다. 그만큼 이제 미국이 더 큰 산유국이 되겠다라는 건데, 그럼 지금 사우디도 증산한다는 얘기하고 얘네들도 원유나 아니면은 에너지에 대한 공급을 늘리면 에너지 가격이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원유 가격이나 아니면 에너지 가격이 빠졌을 때 수혜를 보는 기업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기업들은 굉장히 유망할 수도 있겠죠. 제가 특정 업종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예, 그런 아이디어를 한번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연말 또 다들 좀 건강하게 그리고 이제 희망을 가지면서 새해를 시작하고 싶을 것 같은데 우리 월급쟁이 부자들,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인사를 남겨주시죠. 증권시장이 굉장히 어렵고 경제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항상 변화 안에 기회가 있어요. 어렵다라는 건 그 어려운 만큼 그 다음에 새롭게 뭔가 성장할 수 있는 엔진을 찾아가는 과정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항상 모든 큰 기회는 어려울 때 항상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렵다는 데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어려운 걸 우리가 어떻게 극복을 하지? 그 극복이 정말 긍정적인 쪽으로 방향이 흐르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옛날에 2008년인가 그때도 미국이 대통령 쓰러지고 나서 오바마가 될 때도 뭐 신재생 에너지 가지고 한다라고 했을 때 그때부터 지금까지 신재생이 올라온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경제 구조가 어려워서 바뀔 때마다 우리한테는 정말 새로운 기회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다. 그럼 지금도 어려운 것 자체가 뭔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럼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좋아지려고 하는지에 대한 기회만 잘 포착하신다라면 이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월급쟁이를 탈피해서 자본주의
부자들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은요,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몫인 거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몫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비록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다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 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꼭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전 열심히 같이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작년에 사실은 굉장히 또 오해 아닌 오해도 네. 받으시고 그래도 인사이트를 주시고 계신데 좀 아낌없이 주려고 하시는 어떤 이유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시죠. 예. 우선 뭐 지난해 오해가 있었던 거는 좀 너무 아쉬운 게 일단은 제가 틀려서 악플 다신 거는 저는 너무 고맙습니다, 사실. 그렇죠. 그거는 제가 충분히 감당해야 될 몫인 거고요. 저 역시도 많은 실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질책을 달게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꾸준히 가지고 있는데 일부 분들이 저에 대해서 무슨 공매도 세력이니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저는 태어나서 해본 적도 없지만 제 성격을 보셔야죠. 전 되게 낙천적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히려 걱정하시는 게 야, 너는 너무 맨날 된다라고만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한 거지. 저 성격하고도 다른데 그런 부분이 있었다. 요즘은 이제 그 오해가 많이 풀리기 시작을 했지만 저야 그래도 조금 그래도 버틸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게 만약에 정말 착한 사람들인데 만약에 조금 뭐 하면 그 사람들의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혼자 하려면 본인 혼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남에 대해서 악플을 한다거나 없는 사실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그런 호도하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으면 그건 사기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 싸울 땐 싸우더라도 정치권에서 해줄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저분들이 우리 경제를 정말 정확하게 알고 있나? 뭐 안타까운 일들이 많다라는 거죠. 기업들이 이런 성명을 발표한 건 그냥 발표한 게 아니라 중국이나 미국을 보면서 규제보다는 항상 밀어주는 게 되게 강해요. 다 해봐. 근데 요거는 안 돼가 그들 국가예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다 안 돼. 근데 요것만 해줄게 이런 식이에요. 지금도 이미 늦었어요. 많이 늦었는데 이 고비를 잘못 놓치고 나면 키우면 못 고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잘 해주면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는데 이게 기업만 힘만으로는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최근에 삼성, SK 등의 이 대기업들이 9년 만에 한자리에 모여서 우리 경제가 헤어나오기 힘든 늪에 빠졌다. 긴급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상황인 건지 왜 이렇게 발표하게 된 건지. 예를 들어서 반도체 하나만 하더라도요. 전 세계 어느 국가든 지금 반도체 혈안이 돼 있어요. 일본이 원래 의사결정이 되게 느리거든요. 근데 반도체 한다고 수십 조를 그냥 보조금을 주는 이 정책을 진짜 전광석화처럼 발표할 정도로 내가 맞는 일본이 맞아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 법이 몇 년간 지금 표류가 되고 있어요. 중국 같은 경우는 또 어느 정도냐면 반도체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중국에서 반도체를 만들면 제가 알기로는 10개를 만들면 그중에 5개 이상, 그거보다 더 많은 게 분량이 나와요. 그러면 나머지 거 가지고는 얘네가 수지 타산이 안 맞는데 중국 정부가 그걸 다 대줘요. 너네 손해나지 않게 해줄 테니까 다 해주고 또 하나는 그 분량 안 난 몇 개 안 되는 걸 기업들이 사주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보조금을 또 많이 줘요. 미국도 그렇잖아요. 지금 칩스법이라고 미국의 반도체 기업을 지으면 내가 수십조 원의 보조금을 줄게. 잘 보시면 각국이 이 반도체라는 산업 또는 아니면 국가적으로 굉장히 큰 전략 산업 이런 것들을 키우기 위해서 정말 눈물겹게 엄청나게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나라 못지않게 미국도 전체적으로 다 싸워요. 여야가 안 싸우는 국가가 없는데 최소한 이거에 대해서는 먼저 이걸 시행을 해주고 싸울 땐 싸우더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안 보여요. 제가 정치권에 대한 기사들을 많이 보면 참고로 여러분도 보시면 알겠지만 전 국회에서 국회의원들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최소한 어떻게 뭘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데 경제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있어도 이게 굉장히 후선인 것 같고 당연히 여러 가지 일들에 몰두하시다 보니 물론 그 일도 해야 되겠지만 너무 그쪽 중심으로 가 있으면 정말 해야 될 걸 정말 제대로 아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고 실제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국감이나 이런 거 보면 질문 이런 거 내용을 보면 과연 저분들이 우리 경제를 정말 정확하게 알고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많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지금 싸울 땐 싸우더라도 최소한 우리나라 이런 기업이 살 수 있는 정도로 굉장히 뭔가 이분들의 문제가 뭔지, 그쵸? 우리 경제단체가 이런 얘기를 했으면 끙끙거려서 고민을 하고 저런 얘기가 있대. 이게 누가 해야 될 건가? 그럼 정치권에서 해줄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부터 먼저 건 많이 문제를 풀어줘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중국이나 미국을 보면서 항상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기는 규제보다는 항상 밀어주는 게 되게 강해요. 다 해봐. 근데 요거는 안 돼가 그들 국가예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다 안 돼. 근데 요것만 해줄게 이런 식이에요. 한국이 그래요. 일단 공무원분들 나서가지고 법부터 만들어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법이 없어요. 일단은 다 해봤더니 이런 거 문제가 있네. 그럼 요것만 하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도 처음에 할 땐 일단은 지원부터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산업을 키우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발판들이 잘 되어 있질 않아요. 그래서 단순히 이 기업들이 이런 성명을 발표한 건 그냥 발표한 게 아니라 이런 전체적인 환경이 우리는 수출하는 기업이 되어야 되고 수출할 때는 해외에 있는 여러 기업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데 우리만
사실 발목을 잡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 거죠. 다른 데는 자기들 실력도 있지만 뒤에서 쭉쭉 밀어주는 역할도 되는데 우리가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고 지금도 이미 늦었어요. 제가 볼 땐 많이 늦었는데 지금이라도 안 하면 안 되는데 이 고비를 잘못 놓치고 나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아플 때 처음에 아플 때 병원에 가면 시간도 빨리 걸리고 큰 수술 안 해도 되지만 키우면 더 많은 비용을 들고 중요한 건 못 고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기업들도 보면 그런 기업들이 있었었잖아요. 왜 해외 기업, 예를 들어서 소니 같은 경우 우리가 알던 그 소니가 아니죠.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인텔 같은 경우 옛날엔 정말 세계 1위라고 했는데 지금은 저 기업에 대해서 좀 아쉽죠. 그렇죠? 와, 저런 훌륭한 기업이 이렇게까지 될 수 있나 싶은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정도의 기로에 서 있어요. 뭔가 변곡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잘 해주면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는데 이게 기업만의 힘만으로는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법 하나만 해도 지금 반도체법이나 이런 것도 지금 자꾸 계류가 되어 있는 게 그들 도와주면 부자를 왜 도와주니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물론 그 얘기가 틀린 건 아닌데 잘 생각해봐야 하는 게 그게 우리 일자리라는 생각부터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 재벌만 좋아지겠어요? 좋아지겠죠. 근데 그 밑에 있는 직원들 다 좋아질 거고 그 직원들과 연계돼서 먹고 사는 사람들도 너무 많은 거잖아요. 그렇게 좀 더 크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지. 지금은 부자다 좀 어렵다 가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들 안타깝지만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일자리는 누가 뭐래도 대기업 일자리예요. 안 그런가요? 그러면 여기가 잘 돼야 우리도 잘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다만 이분들이 잘 될 때 거기에 대한 잘된 몫을 국민하고 같이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뭐 주주가치 환원이라든가 이런 게 되게 중요하고 너무 이익된 거를 대주주만 이렇게 편식하는 어떤 그런 것들은 제도적으로 막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는다라면 지금은 많은 어떤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 말에 따르면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 정부가 90점 이상을 받을 정도다.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이나 경제평가기관들이 뭐 한국 경제를 슈퍼스타급으로 부른다고 한다. 이런 내용의 뉴스를 봤는데 어떻게 외국에서 평가하는 건 좀 다른 건가요? 굳이 뭐 외국에서 평가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높은 점수를 받을 만할 정도는 아직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 정권이 잘했느냐? 그건 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왜냐하면 누가 잘했다 안 했다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각각의 정부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고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각각의 정책들이 너무 양극단으로 치닫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 사람 뽑아놓고 하면 아닌 것 같아서 그 다음 단계 되면 또 바뀌어요. 5년마다 정권이 바뀌는데 저희들이 아쉬운 건 뭐냐면 현재 정권도 지난 정권도 분명히 잘한 게 있어요. 그렇죠? 못한 것도 있을 거고. 근데 어떤 게 중요한 거냐면 연속성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 정권이 문재인 정권 때 이런 거 되게 잘한 것 같다면 그건 계승을 해줘야 돼요. 못한 게 있어도 보완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요. 뭐 전 정권에서 태양광을 많이 했다 쳐요. 그럼 태양광도 어차피 새로운 발전원인데 제가 볼 땐 호남 쪽에서는 그 발전원을 쓸 수 있는 전력을 쓸 수 있는 공장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글로벌적으로 여기서 전력이 많이 생산돼 여기 남으니까 그 전력을 송배전을 이용을 해서 필요한 쪽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음 정부가 해주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나라 정권이 어떤 식이냐면 현 정권도 전 정권도 다 마찬가지인 게 지난 정권에 했던 거 다 엎어버려요. 자,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공무원들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나라 공무원이 세계적으로 너무 훌륭하신 분들인데 이분들도 일하고 싶잖아요. 국가 잘 되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국가에서 시켰으니까 잘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고 나서 다음 정권에서 이걸 엎어버리고 적폐로 몰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최소한 양 정권에 뭐 지금 잘했다 못했다 이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엔 지금 이분들이 하셔야 될 건 뭐냐면 전 정권에서 잘하는 게 있으면 이거 끌고 가자. 적폐로 몰 게 아니라 이거 개성시켜서 이거 잘 활용해보자 라는 거고 또 현재 윤 대통령 계신데 또 다음 대통령 계실 거 아닙니까? 네. 그분도 또 윤 대통령께서 잘한 게 있으면 그거 버리지 말고 끝까지 가져가자 이거죠. 그렇게 하고 못한 것만 보완해야 되는데 이러지 않으면 국가가 망가져요. 왜? 공무원들이 일을 할 수가 없고 그러면 실제 이분들도 어차피 5년 뒤인데 라고 해서 지금부터 일을 안 하겠죠. 어차피 하면 내가 적폐로 몰릴 거니까. 그건 공무원분들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충분히 이분들도 하시고 싶은데 아니 전 정권 보니까 그거 있다고 새 정권에서는 적폐로 몰고 또 그전에도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저희 동기들 중에서 13명의 행정고시를 붙어서 그 자리에 가 있는데 실제 이런 일을 당한 사례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고 일단 지금 누가 잘했냐 안 했느냐 이거는 의미가 없는 게 전 정권에서도 본인들이 제일 잘했다고 했어요. 현 정권에도 그 얘기 할 거고 그냥 이건 그냥 들으시고 중요한 건 이분들이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우리가 더 잘 되려면 전 정권에 했던 현 정권에 했던 잘한 거는 이어받아서 연속성을 가지게 하자. 그리고 그게 비록 어느 정도 했는 건데 그게 또 쓸모가 있는 거라면 이걸 어떻게 더 쓸모있게 만들 수 있을까 해서 공무원분들도 당신들께서 했던 거에 대한 보람을 갖고 야 내가 이동을 해왔었으니까 더 이렇게 하면 잘할 수 있어라는 그런 어떤 의지를 갖게 만드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뭐 서로 평가하는 건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이제 이사님께서는 이제 인터뷰 때도 그렇고 방송에 출연하셔서도 말씀 주시는 게
요 부분 정도는 관심 가집시다. 요거는 개인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예. 해주시거든요. 예. 개인들이 계속 경제에 그래도 좀 관심을 가지고 좀 행동을 해야 되는 이유 이런 예. 얘기도 좀 해주시면.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는 월급만 가지고 살아가기는 어려운 세상이 온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는 우리 집값이나 이런 걸 볼 때 뭔가 내가 가진 월급이나 아니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부부끼리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제는 먹고 살기가 쉽지 않은 세상에 왔다라는 점에서 놓고 보면 이제 재테크라든가 아니면 투자라는 걸 안 할 수 없는 세상에 온 거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해요. 네. 그러면 우리가 항상 경제에서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질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체제의 변화예요. 체제의 변화. 좀 어려운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네. 이거는 정치가 하는 건데요. 우리나라는 수출하는 국가고 수출하는 국가는 수출하는 지역이 미국과 유럽과 그 다음에 중국 중심이잖아요. 이들 국가가 뭘로 먹고 살지 하는 그 변화를 보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내년에 내가 그동안 수출로 먹고 살았는데 다시 내수로 먹고 살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럼 내수가 중심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알고 계신 거잖아요. 요즘 미중 갈등 때문에 뭐 반도체 칩스법 IRA를 통해서 미국이 제조업 국가로 변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거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런 변화에 민감해지셔야 돼요. 그럼 그 변화가 나한테 미칠 영향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심플하게 정리해드리면 이래요.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건 뭐냐면 내가 쓰는 것도 내가 하고 내가 생산도 내가 할게. 그리고 나서 지금 트럼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는 또 전 세계에서 야 니네 나 때문에 무역 흑자 많이 내더라? 니네 무역 흑자 줄여. 반대로 얘기하면 미국의 무역 흑자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럼 심플하게 하면 미국 투자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렵게 투자할 게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면 되게 단순해질 수 있는 거고. 약간 제3자가 돼서 떨어져서 그렇죠. 보는 예. 거네요. 왜냐하면 성장률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선진국으로 갈수록 어차피 성장률은 떨어지기 마련인 거예요. 또 하나는 성장률이 국민 전체를 얘기하는 건데 이게 양극화가 돼서 좋은 지역은 더 좋아져요. 안 좋아지는 지역은 더 안 좋아지는 거고 그런 거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좋아지는 쪽에 뭔가 투자를 해보면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판단. 예를 들어서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뭐 시장에서 모든 게 안 되는 게 아니라 돈 있는 사람들은 더 잘 되는 지역들도 많거든요. 그러면 서민분들을 위해서 뭔가를 자꾸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장사를 하려면 안 되겠죠. 그죠?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분들인데 여기서는 답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피해서 하는 어떤 아이디어들도 생긴다던가. 그래서 뭐 환율의 방향이 어떻다, 금리 방향이 어떻다 너무 중요한데 이거에 대한 영향을 미친 요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개인분들이 그 방향을 맞춘다라는 건 저 역시도 마찬가지일 거고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전체적인 경제 구조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 경제 구조 안에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는지 항상 그런 것들을 따져보는 역할들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한 가지 꼭 말씀드리면 사실 오늘 이게 질문이 굉장히 부정적인 톤이라서 그렇긴 한데 경제를 보시는 분들은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없어요. 경제는 항상 부정적이고 그래서 더 나은 대안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라서 너무 경제학자들 말에 귀를 기울이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그분들이 그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실제로 정부는 그거에 대한 대응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 경우들이 많다라는 점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 결국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같이 공부하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교수님만큼 경제를 알 리도 없을 거고 교수님들이라고 또 현실을 다 알지는 못할 거고 그 측면에서 내가 지금 현실을 잘 알고 있으니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훌륭한 분들이 말씀해 주시는 걸 토대로 해서 실제 내가 어느 위치에 있고 무엇을 하면 될까 고민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